여기 한 남자의 인생 성적표가 있습니다. 평생 쓴 소설 4권. 그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책이 팔린 부수 2,000부. 그마저도 1년 만에 절판. 서점에서 반품된 책들은 펄프 공장으로 보내져 뭉개진 종이죽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 강단에 섰지만 그는 신문에 이름 한 줄 실리는 유명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실 구석에서 학생들의 서툰 습작을 고쳐주며 조용히 늙어가는 눈에 띄지 않는 선생이었습니다. 결혼은 4번이나 했지만 마음 붙일 곳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영광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1973년 그는 미국 문학계 최고 권위의 상인 전미도서상을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윌리엄 포크너와 필립 로스도 받았던 그 상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도 서점에는 그의 책이 없었습니다. 출판사는 제쇠를 주저했고 대중은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트로피는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는 무명 작가일 뿐이었습니다. 1994년 3월의 어느 날 밤,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은 채 손에는 묽게 탄 위스키 잔을 들고 칠순의 노 작가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폐가 망가져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노동이 되어버린 시간. 세상은 이 늙고 병든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귀퉁이에 실린 부고 기사는 짧았습니다. 전미도서상 수상 작가 존 윌리엄스 별세. 그가 평생에 걸쳐 쓴 다른 책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운 없었던 작가로 기록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재능은 있었으나 보답받지 못한 삶. 우리는 이런 삶을 비운이라고 부르거나 패배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신조차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 실패의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과연 언제 완성되는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인지, 아니면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인정받는 삶도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 남자가 죽고 정확히 20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전 세계 서점에서 이 작가의 40년 전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마케팅도 광고도 없이 오로지 독자들의 입소문만으로. 평생을 텍사스의 흙먼지와 전쟁터의 포화, 그리고 대학 연구실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글을 썼던 남자. 자신이 쓴 문장처럼 건조하고 단단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내면으로 삶의 불운을 견뎌냈던 사람. 소설 스토너의 작가 존 윌리엄스. 이제 그 조용한 삶의 뒤를 밟아보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삶이 시작된 곳은 1922년 미국 텍사스주의 클라크스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총잡이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낭만적인 서부 영화 속 텍사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30년대 소년이 마주한 현실은 낭만 대신 흙먼지만 가득한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하늘은 늘 뿌연 모래 폭풍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기대 따위는 품을 여유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린 윌리엄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또래 아이들처럼 우체국에서 짐을 나르거나 거리에서 신문을 팔며 몇 푼의 동전을 버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훗날 그가 쓴 소설 스토너에서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가 묵묵히 밭을 갈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장면들. 그 메마르고 거친 묘사는 작가가 어린 시절 뼛속까지 겪었던 텍사스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소년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변성기를 지난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어딘가 믿음직한 톤이었다고 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우 같은 중저음이었죠. 이 목소리 덕분에 그는 20대 초반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의 문학적 뿌리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라디오 아나운서는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쓰고 각색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소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호흡이 가빠졌고 단어가 너무 화려하면 의미가 귀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훗날 평론가들이 존 윌리엄스의 문체를 두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단단한 운율이 느껴진다고 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읽히는 글을 쓰기 전에 귀로 들리는 글을 먼저 배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감각적인 재능을 가진 그는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철저한 낙오자였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기 전 그는 잠시 지역 전문대학에 다녔습니다. 훗날 그는 덴버 대학에서 30년간 영문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멘토가 됩니다. 그런 그가 대학 1학년 때 받은 영어 성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낙제였습니다. 미래의 영문학 교수가 신입생 시절 영어에서 낙제를 받았다니. 인생이 던지는 농담치고는 꽤 짓궂습니다. 그의 담당 교수의 눈에는 텍사스 청년의 글이 너무 투박했는지 아니면 학문적 격식에 맞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 시절의 학교가 이 청년의 거친 재능을 담기에는 그릇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쫓기듯 학교를 떠났고 다시 생활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라디오 부스의 좁은 방음벽 안에 갇혀 마이크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내보내던 청년. 학교에서는 낙제생 취급을 받았지만 마이크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화자였던 사람. 그는 어쩌면 이때부터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들처럼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직하는 그런 반듯한 길을 따라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1942년 21살의 청년에게 소집 영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속의 전쟁이 이제 그의 현실이 될 차례였습니다. 청년 윌리엄스는 미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인도 캘커타에 내렸습니다. 그가 배치된 곳은 CBI 전구, 중국과 버마와 인도를 잇는 전선이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 전선의 우선순위가 밀려 보급품도 인력도 늘 부족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전장이라 불렸지만 그곳의 위험만큼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히말라야 산맥을 비행기로 넘나들며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등처럼 솟아오른 산봉우리들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 항로를 험프라고 불렀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하고 산세가 험해 적기의 공격 없이도 비행기가 추락하곤 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산맥을 따라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항로를 알루미늄 트레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남긴 잔해를 이정표 삼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탔던 수송기는 기밀 장치조차 없는 알루미늄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고도 6,000m를 넘어서면 기내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산소 마스크의 고무 냄새, 윤활유 냄새,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굉음. 그 속에서 윌리엄스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들이 사는 곳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의 설산 위로 동료들의 비행기 잔해가 짐승의 뼈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 앞에서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공포 앞에서 슬프다, 무섭다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단단한 문장의 껍질 속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윌리엄스의 보직은 그 알루미늄 길을 따라가 추락한 기체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수색 구조대였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죽음을 확인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21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상이었죠. 동료들은 이 공포를 잊기 위해 독한 밀주를 마시거나 포커판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보급품 상자 틈새나 눅눅한 텐트 구석에 자리를 잡고 휴대용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첫 소설이 오직 밤뿐인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아서 맥슬리는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로 하루 종일 환영과 신경쇠약에 시달립니다. 윌리엄스는 눈앞에 펼쳐진 전장의 겉모습보다는 그 참혹함 속에서 서서히 바스라지는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텐트 안에서 소설을 쓰며 텐트 밖의 현실에서 자신이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종이가 부족해 군용 보고서의 뒷면이나 담배 포장지를 펴서 글을 끼적이기도 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타자기 자판이 뻑뻑하게 굳어버리면 기름을 칠해가며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술 취한 동료들의 고함과 텐트를 뒤흔드는 폭격기 소음 속에서도 그는 타자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취미 생활 정도가 아니라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대가 급하게 이동하던 중 윌리엄스의 원고 뭉치가 든 가방이 군용 트럭에서 떨어져 분실된 사건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는 위험한 정글 도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은 고작 종이 뭉치 때문에 목숨 걸 일이냐며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종이 뭉치가 바로 전쟁이 끝내 파괴하지 못한 그의 영혼이자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흙탕물 속에 처박힌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원고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고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다시는 글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감정을 철저히 도려낸 강철 같은 문체는 안락한 도서관을 떠나 히말라야의 얼어붙은 하늘 아래에 던져진 뒤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년 반의 복무 끝에 그는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원고 뭉치 하나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윌리엄스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영어 과목에서 낙제를 받고 쫓기듯 떠났던 바로 그곳 덴버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텍사스에서 갓 올라온 어리버리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비극을 글로 남긴 작가가 되어 있었죠. 그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차례로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학생으로 앉았던 그 강의실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1954년부터 1985년까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 스토너가 쓰여집니다. 그에게 덴버 대학 연구실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혼란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금이 가고 있었고 교수 회의에서는 파벌 싸움에 휘말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타자기 앞에 앉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를 가졌습니다. 현실의 존 윌리엄스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원고지 위의 윌리엄 스토너는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의 삶은 작가 존 윌리엄스의 삶과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름부터 비슷합니다. 두 사람 모두 농촌 출신이고 문학에 빠져 대학에 남았으며 평생을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존 윌리엄스에게는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소설 속 스토너는 아내 이디스와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러나 현실의 작가는 인내하기보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평생 4번 결혼했습니다. 그가 관계에 서툴렀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는 열정적이었으나 일상의 권태와 다툼 앞에서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소설 속 스토너가 침묵으로 불행을 버텼다면 현실의 윌리엄스는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며 그 불행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소설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든 부부 사이의 냉기와 단절은 4번의 결혼을 겪으며 온몸으로 배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단에서의 그는 어땠을까요? 학생들에게 그는 까칠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글쓰기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글이 감상적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가차없이 붉은 펜을 그었습니다. 작가는 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는 건 독자의 몫이다. 작가는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그의 이런 지론은 라디오 시절과 전쟁터를 거치며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배설이 아니라 철저한 절제를 통해 단단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만이 진짜 문학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학교 안의 정치 싸움, 교수들 사이의 알력 다툼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소설 속 스토너가 동료 교수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다 고립되듯 현실의 윌리엄스 역시 주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단에서는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세기식의 고전적인 리얼리즘을 고집했죠. 동료들이 요즘 누가 이런 소설을 읽느냐고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문학적 실험 대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슬픔과 고독을 건조한 문체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재료 삼아 자신보다 더 인내심 강하고 더 품이 있는 분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의 결핍을 완벽한 균형을 갖춘 문학적 세계로 채워넣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대학이라는 좁은 방 안에서 30년간 이어간 조용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마침내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이 책만큼은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고. 1965년 윌리엄스의 3번째 소설이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작품 스토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이 가장 조용한 소설을 내놓은 1965년은 20세기에서 손꼽히게 시끄러운 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란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길거리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음악이 쏟아져 나왔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질서를 거부하는 히피 문화에 빠져들었고 대학 캠퍼스마다 혁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5년의 서점가는 거물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노먼 메일러는 소설과 르포의 경계를 허물며 문단을 휘저었고 톰 울프는 형광펜으로 쓴 듯한 화려한 문체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토머스 핀천, 커트 보니것 같은 작가들은 서사의 형식을 비틀고 블랙 유머를 구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문학은 더 자극적이어야 했습니다. 더 정치적이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쿨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파티장에 평생 대학 연구실에 박혀 고서나 뒤적거리는 따분한 교수의 이야기가 끼어든 셈입니다. 농과 대학에 입학했다가 문학에 빠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학교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고 결국 암으로 죽어가는 윌리엄 스토너의 이야기. 총격전도 없고 자극적인 치정극도 없고 위대한 승리도 없는 이 회색빛 소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독자들과 평론가들에게 이 소설은 흑백 무성 영화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고작 연구실 창문 너머를 응시하는 남자의 이야기라니. 그들은 이 책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초판 2,000부를 찍었지만 그마저도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즈 서평란 구석에 짧은 단평이 실리긴 했지만 정교하게 쓰였으나 깊은 울림은 없다는 건조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출판사는 재고를 떠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불과 1년 만에 스토너는 절판되었습니다. 서점에서 반품된 책들은 펄프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작가가 수년 동안 깎아 만든 문장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르고 골랐던 단어들이 거대한 기계 속에서 짓이겨져 형체 없는 종이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책이 태어나자마자 지워지는 과정을 그는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른 작가라면 이쯤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시대를 탓하며 분노하거나 자신의 재능 없음을 한탄하며 펜을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 윌리엄스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책이 잊혀지는 건 아쉬운 일이지. 하지만 나는 내가 쓴 글이 부끄럽지 않네.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고 그 자체로 충분하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손으로 빚어낸 결과물에 대한 고요한 긍지였습니다. 그는 유행을 좇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느니 아무도 읽지 않더라도 자신이 믿는 문장을 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삼키며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책을 쓴다는 것은 빈 방에서 혼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마저 삶의 일부로 안았습니다. 소설 속 스토너가 텅 빈 강의실에서도 열정적으로 셰익스피어를 강의했듯이 현실의 윌리엄스 역시 독자 없는 서재에서 자신만의 문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1985년 윌리엄스는 30년간 몸담았던 덴버 대학에서 은퇴했습니다. 청춘을 통째로 바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를 떠나는 날 성대한 은퇴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연구실의 책들을 정리하고 타자기를 챙겨 조용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스토너가 절판된 후에도 그는 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의 침묵을 깨고 1972년 로마 초대 황제의 일생을 그린 그의 마지막 소설 아우구스투스를 기어이 완성해냈으니까요. 아우구스투스는 전미도서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예가 대중적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로피는 선반 위에 놓였고 그의 책들은 여전히 서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은퇴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독과 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의 폐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폐기종. 폐가 제 기능을 잃어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호흡이 그에게는 온몸에 힘을 짜내야 하는 고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커다란 산소통이 놓였습니다. 콧구멍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가 연결되었고 기계가 슉슉 산소를 내뿜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만으로도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존 윌리엄스는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를 방문했던 지인들은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합니다. 코에는 산소 튜브를 꽂고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손에는 언제나 텀블러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을 채운 위스키가 찰랑거리고 있었죠. 의사들은 술을 끊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환자가 독한 술이라니. 하지만 윌리엄스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숨 쉬는 건 내 폐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시는 건 내 즐거움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네. 밤이 깊어지고 위스키의 알싸한 취기가 폐의 통증을 무디게 만들 때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서재를 응시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는 절판된 4권의 책이 상처 입고 돌아온 자식들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내 평온을 찾았던 소설 속 주인공 스토너처럼 윌리엄스 역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타인의 환호를 받는 것, 그것은 결과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 원고지를 마주하던 설렘, 완벽한 문장을 찾아냈을 때의 전율. 그 고독하고 치열했던 시간만으로도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자포자기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일상과 취향만큼은 꺾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여유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억울하다며 세상에 칭얼거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기에 그는 조용히 위스키 한 모금을 넘기며 남은 삶을 음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게 될 5번째 소설 이성의 잠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정신은 약 기운으로 자주 흐릿해졌습니다. 타자기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그는 아주 느린 속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1994년 3월 3일 윌리엄스는 결국 그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1세.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썰렁했습니다. 소수의 가족과 제자들만이 모여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절판된 책 4권, 미완성 원고 뭉치, 그리고 빈 위스키 병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소설 속 주인공 스토너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지구는 무심하게 돌았습니다. 실패한 작가의 죽음 따위는 먼지 한 톨의 무게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남긴 책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긴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나고 10여 년이 흐른 2006년, 문학계 한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미국의 작은 출판사 뉴욕 리뷰 북스였습니다. 잊혀진 고전들을 발굴해 재출간하는 이 출판사의 편집자가 우연히 절판된 스토너를 읽게 됩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소설이 왜 세상에서 사라졌을까? 그는 즉시 이 책을 복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인쇄된 책은 긴 잠에서 깨어난 짐승처럼 느리지만 분명하게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씨는 유럽으로 튀었습니다.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안나 가발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녀는 원서를 읽는 내내 탄성을 멈출 수 없었고 직접 번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두고 흙 속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번역본이 프랑스에 소개되자 서점가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사서 연인에게, 부모님에게, 삶에 지친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 읽어봤어? 이건 내 이야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독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SNS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던 시절,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책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스라엘,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스토너 신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작가의 반세기 전 소설이 아무런 마케팅 없이 전 세계 서점을 뒤흔든 것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책을 접하고 밤을 새워 읽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은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제 인생에서 읽은 가장 매혹적인 소설입니다. 그의 말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퍼졌습니다. 1965년에는 2,000부조차 다 팔리지 않아 펄프 공장으로 보내졌던 그 책이 2013년에는 수백만 부가 팔려나가며 아마존 베스트셀러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1965년에 소란스러운 세상이 외면했던 그 고요함을 반세기가 지나 지쳐버린 세상이 비로소 알아봐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평범하고 우울한 이야기에 열광했을까요? 아마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해져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강요받는 세상입니다. SNS에는 타인의 화려한 순간들만 넘쳐나고 그에 비해 나의 일상은 볼품없어 보이는 시대.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피로의 시대. 바로 그 지친 우리에게 50년 전에 윌리엄 스토너가 조용히 말을 건넨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모욕을 견디고 사랑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텨낸 그 시간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죽은 존 윌리엄스는 알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쓴 문장들이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살아생전에는 명예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학에 있어 가장 냉혹한 심판관인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흘린 땀의 대가가 내일 당장 통장에 찍혀야 하고 지금 올린 글에 즉시 좋아요가 달려야 안심하는 세상입니다. 보상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단정짓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존 윌리엄스의 삶은 전혀 다른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을 텍사스의 메마른 땅에서 전쟁터의 눅눅한 텐트 안에서 대학 연구실의 고요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당장의 박수도 화려한 이름도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란 남들의 박수를 바라는 화려한 공연이라기보다 매일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긴 수행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소설 스토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대했나? 주인공 스토너가 죽기 직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것은 허무의 탄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를 기대했던 젊은 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자기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이 느끼는 고요한 안도입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삶이 볼품없게 느껴지시나요?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존 윌리엄스의 서재를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책이 세상에서 지워지던 순간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며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던 그 뒷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버텨온 날들의 무게는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삼켰던 눈물, 묵묵히 견뎌낸 지루하고 고단한 시간들,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봉인된 편지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편지는 50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도 언젠가 도착할 겁니다.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실패한 삶이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기쁜 편지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리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